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만세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시청자 중상신연구자 금강기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가위가위보. 일제시대 연구자 범인입니다. 아 예. 근현대 도시 연구하고 있는 네 지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제시기 연구하는 묘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독자인 백년입니다. 무슨 읽을 독자인지 홀로 독자인지. 솔로 선. 아 4대 독자. 네. 4대 독자시라고. 그렇죠. 네, 예. 4대 독자. 예. 귀하신 몸? 백년 선생님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귀남이 보면 남녀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들과 딸 네. 아니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모르시나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드라마를 몰라요? 드라마 아들과 딸을 모르시나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나 한번 보세요. 나이 들어서. 김희애 나오고 맞아요. 최수종이었나요? 네, 최수종이 맞아요. 아들이었죠. 최수종 귀남이. 네, 귀남이. 근데 예전에는 어머니를 되게 저도 되게 어머니가 남아선상이 심한데 우리 엄마는 남아선상이 없는 분인데 저도 항상 그거 보면 그냥 우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황 토크를 이걸로 그냥 퉁치시죠. 네. 엄마가 보고 싶네요. 예. 이번 주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뭘로 잡았죠? 컨셉을 꼰대였나요? 네. 꼰대 특집 2탄입니다. 이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아니 이분은 호부터 꼰대 같아요. 아니, 뭐 이범석은 네. 꼰대인데 철기 이범석. 이강수는 네, 심약해서 섬약한데 자의식만 쓰. 아니 그것도 꼰대예요. 아 그래요? 그 꼰대 그 사용 설명서가 최근에 무슨 책이 있는데 아하. 보니까 이광수도 꼰대예요. 아 그 책을 제가 읽어보고. 그렇죠. 아무튼 꼰대 뭐예요 아무튼. 그거 네. 보고 고치셨어요? 아니죠. 네. 그건 꼰대 꼰대던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본인이 꼰대가 꼰대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 건 꼰대다. 어쨌든 결국 꼰대다. 강희평에 꼰대라는 말은 없던데. 아 저도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꼰대 선생님한테. 않겠죠. 예. 간단하게 제 근황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저는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절주 금연 운동 이렇게 이제 올해 전 또 목표로. 운동한다 해서 무슨 갑자기 또 세월호 그런 운동 하시는 거. 그런 이미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엑설사이즈를 하고 있는 그냥 운동. 무브먼트가 아니라. 네, 무브먼트가 아니라 그냥 엑설사이즈. 네, 크로스핏을 시작했습니다. 오 힘든 거 하시네. 지금 한 달 이제 딱 됐는데 근육이 좀 생기셨나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무게감 있는 그런 크로스핏이 아니라 진짜 딱 1시간을 빡세게 유산소랑 그 근력 운동을 좀 병행하면서 하는 그런 건데 한 달 했는데 4.5kg 뺐습니다. 4.5kg. 네,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게. 그쵸. 네, 살 빼고 싶으면 크로스핏 해라. 그거 하다 심장 마비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을 엄청 빡세게 시키는 그쵸. 거라. 근데 체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리고 이게 제가 같이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주도 같이 선언을 했는데 체력이 좋아지니까 술 먹어도 잘 안 취해요. 진짜? 정말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술을 먹는데 평소보다 많이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와 그게 있구나. 네, 이게 좀 체력이 좋아지니까 더 들어가더라고요, 술이. 본능적으로 싫다라는 표현하시고 네. 본능적으로 몸에서 알러지 받는 알러지 몸에 안 좋게 안 좋아서 좀. 네. 자연스럽게 이번 주 네.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누구를 할 거다라는 이범석입니다. 네. 이범석 하면은 생각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흥문학교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광복군. 그다음에 이제 더 유명한 거는 이제 초대 국무총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쵸. 초대 국방부 장관 겸직을 했죠. 했었던 약간 뭐라 그럴까요? 무관의 이미지? 무관 맞죠? 그렇죠. 무관의 장군이죠, 이미지, 장군. 보통 진짜 철기 이범석 독립군. 장군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광복군. 그렇죠. 그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이범석의 동상은 없죠. 백선여분 있나요? 아니 누가 있나요, 그럼?
그 6.25 전쟁 때 벤플리트? 네, 그렇죠. 벤플리트 동상이 하나 있고 박정희 전두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사에 있는 동상은 벤플리트 하나랍니다. 없겠죠. 일본 육사 출신인데. 아, 그 화를 내지 마시고. 아니 그 육사 출신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오성 장군, 김몽일 장군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해줄만 한데 독립군 경력도 있고. 이범석은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죠. 무관의 어떤 정통성이 있는 분이긴 하니까. 범석은 할 수 있죠. 근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원래 이제 육사가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무엇이냐를 두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그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흥관학교를 전신으로 안 치거든요. 그죠? 그 경희대가 신흥무관학교를 전신으로 그래요? 쳐요. 네. 신흥대학교. 네. 근데 경희대가 신스는 그렇게 안 해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계승했다는 거는 또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그래서 약간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교수님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광복군으로도 안 두죠. 육군사관학교는 그냥 그쵸. 국방경비대를 시초로 본다고 조선경비대. 하더라고요. 조선경비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권, 물론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문재인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말 함부로 나왔네요. 문재인이니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에 대한 또 애정이 또 각별하시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강복군, 임시정부 관련된 학술대를 또 육사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실제로. 네. 뭐 국군 통수권자가 임정과의 연결성을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그럼 누가 발표를 하죠? 그 안에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 육사 교수들은 없고 외부에서 이제 근데 이제 행사를 육사에서 하는 거죠. 학술대회를. 뭐 그런 식 행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범석에 대한 육사에서의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이범석 하면 존경하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존경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런 한 발 물러서시네. 아니 저는 그렇게 활동하지 못해요. 네. 그 100인 안에 들어갑니까? 존경하는 인물 100인 안에? 100인? 왜냐면 저희가 120회 정도로 방송하는 동안 존경하는 인물이 한 80 몇 분 나오셨거든요. 카운팅 안 해봤는데요. 네. 100인 안에 없습니까? 이광수보다 훨씬 존경해요. 아이고 그건 이광수를 존경할 만한 건덕지가 있었나요? 없죠. 그러면 이범석은 약간 존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제 자체로는 맞는 말인데. 저렇게 피해 가시다니. 그 지청천이나 뭐 이범석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공과 과가 같이 있는 명함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범석도 포함해서 네. 공과 같이 있는 분이다. 어쨌든 그런 이범석에 대해서 오늘 천천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지롱 선생님 준비를 해오셨는데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왜 많고 많은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이범석을 가져왔나? 저번 시간에 범인 선생님은 그렇죠. 수업 시간에 할 뻔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이제 이 말을 꼭 앞에 시작하고 하고 싶은데 그 수업이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록을 다시 읽어보는 수업이었어요. 우둥불부터 시작해서 뭐 장정, 뭐 돌베개 다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본이 몇 개였는지 출판 시점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보는 시간이어서 되게 힘들었던 수업이었는데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되게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 몰랐던 사실을 가장 많이 알게 된 게 그 이범석의 우둥불을 마지막으로 한 그 전작의 수많은 작품들. 근데 이게 뭐 다 새로 쓴 게 아니라 다 이제 번역 내지는 추가 내지는 뭐 이렇게 수정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두가 우둥불을 재밌게 읽어서 저희 같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논문 한 편씩 내도 될 정도로 되게 양질의 발제문을 생산해내서 그분들의 그런 문제 제기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한번 이번에 가장 이제 팩트 체크가 잘 된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이제 이번 대본을 꾸려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이 좀 바르게 발음을 하셨기 때문에 우둥불입니까? 우둥불입니까? 우둥 아니에요? 이범석 책에는 우둥불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우둥불, 우등불 다 그냥 모닥불을 의미하는. 네, 북한에서는 우둥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긴 또 우등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두 개 다
모닥불이다. 흥부디언, 흥부전 뭐 그런 거나 비슷한 거네요. 짜장면, 자장면 이런 거 아닐까?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런 거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둥불로 하겠습니다. 네, 그죠. 통일해서 네, 우둥불. 이범석이 그렇게 썼으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범석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하려면 이광수처럼 생애를 또 쏙 한번 훑어줘야겠죠. 생애를 좀 얘기해 주시죠. 감동적인 생애죠. 아, 그런가요? 저번 시간과 너무 비교되네요. 저번 시간에 일단 비참한 네. 어떤 유년 시절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어렸을 감동의 때 모습을 제가 옛날에 위인전에서 봤는데요. 아하. 되게 말씀하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하나씩 얘기해보죠. 저는 그 전에 궁금한 게 보통 이범석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당연히 일단 광복군의 상징적인 그거니까. 선생님. 저는 광복군하고 또 하나라는 게 제가 예전에 무슨 실록 영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본 것 같은데 누가 죽었는데 말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범석 장군이라고 독립군 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네,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은 대통령 못 됐어 그랬더니 그냥 우리 아빠 흥분하면서 친일파 놈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다. 그게 제일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범인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백년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입꼬리를 내요? 왜요? 아니, 웃음을 참는 웃음을 참는 겁니까? 제가 뭐 우습긴 하지만은 네? 네, 재밌어서. 우습죠 뭐.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왜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런 이미지였어요. 한국 광복군 내지는 또 이제 현대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해방 직후에 이렇게 큰 자리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겸직을 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겸직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이승만의 충복이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우등불에서 본 이범석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저번 시간이랑 비교해보자면 이광수보다는 이범석은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되게 잘 컸어요. 그냥. 머슴도 있잖아요. 머슴도 있었죠. 예. 전주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왕족이죠. 어떻게 이렇게 먼 왕족. 그걸 굳이 따지자면 뭐 세종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의 17대 손. 매우 멀죠. 그냥 이씨예요. 네. 이승만 중에서는 누가 더 가깝습니까? 그분은 뭐 네, 제너럴이라고 해야죠.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이제 농상공부 서기관이었어요. 대한제국에서. 그래서 이제 나름 아빠가 관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집도 어느 정도 부유했고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그 우등불에 나온 얘기인데 대한제국 시기니까 막 개혁이 막 물밀듯이 일어나는 시기에 노비들의 그 노비 문서를 다 아버지께서 태우는 맞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분위기도 되게 개혁적인 분위기, 보수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교육 같은 것도 중시 여겼을 테니까 이제 학교 같은 것도 잘 이제 그냥 학제에 맞춰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범석이 뭐 여타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은 유년기에는 크게 뭘 전기에 나오는 것처럼 일제에 크게 탄압받아서 뭐 민족의 불씨가 싹 텄다든지 이런 내용은 크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유년시기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얘기 있지 않나요? 무슨 순사한테 새총 쏜 얘기. 네, 그거 그게 정도. 뭐죠? 그거 말고 그게 뭡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이번 이게 핵칼로 찔렀다고? 아니야. 새총. 새총. 순사한테 새총을 쐈다. 아주 어릴 때. 핵칼이라고 들었어요. 핵칼이라니요. 그래서 새총 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뭐라 하지 않고 했다. 맞아. 학교는 교육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집안이 원체 뭐 좋은 집안이다 보니까 외삼촌한테 이제 처음 이제 6살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1910년에 이제 사립 장훈학교라는 데 입학을 일단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시대가 되죠. 이제 병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교육령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1차 교육령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학제가 생기고 그 학제에 맞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경성 고등복통학교라는 데를 이제 입학을 하게 돼요. 경성고고. 네. 잠깐만요. 경성고보로 가는 건 우리 어디서 선생님 우리 이범석 장군 나이 생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생년은 1900년생으로 너 날짜가 아주 좋게 태어나셨네요. 네. 1900년생.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10월 20일생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죠?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10단위로. 또 거기에 또.
하나 그러니까 저 대신해요. 비범한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야 이범석을 좋아하십니까? 얼굴이 좀 닮으셨어 보니까. 그래요? 이범석이요? 이범석이 좀 얼굴이 안경을 동그란 걸 껴서 말년 말고 얼굴이 얄쌍하시잖아요. 좀. 말년에는 후덕해지셔가지고. 그랬구나. 네, 우등불에는 후덕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1913년에 경성고보를 가는 네, 거니까 그쵸. 14살에 한국 나이로 14살에 고보에 입학을 하는 거라 완전 초엘리트네요. 그쵸. 집안이 그때 좋은 당시는 거죠, 뭐. 집안이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일제에 대한 반감이 들었다 하는 거는 이제 당시에 일본인 조선인이 이제 다른 시간에 수업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부를 일본인, 뭐 2부를 조선인들이 받았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일부를 한국 학생인데 일부를 조선인들. 네네. 일부를 조선인들 그리고 2부를 일본 학생들이 교육받았는데 이제 뭐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오전반 오후반 조선인들만 아이들이 얼리버드네.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잦은 갈등이 있어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반감은 계속 크고 있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경성 고등 보통학교에 다닐 때 10대 때죠. 네. 갑자기 아예 중국으로 먼저 떠나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 조선 땅에서 뭐 독립에 대한 네. 염원 이런 거를 막 꿈꾸기보다는 결심을 하고 바로 떠나버리는 그런 아주 그 강단 있는 추진력이 모습. 있으시네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저도 되게 멋있게 느꼈는데.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계기가 뭐냐? 잘 다니고 있던 학교, 뭐 그리고 집안도 나름 괜찮았으니까. 근데 이게 여운형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운형 그 쟁쟁한 여운형을. 여운형을 만났으면은. 네.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었겠네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제 여운형 우연치 않게 만나서, 근데 여운형도 당시에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그 복단대학. 금릉대학. 죄송합니다. 난 복단대인 줄 알았어요. 네네. 복단대가 이때 복단대가 생겼나요? 복단대 상해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네, 거. 맞아요. 후단대학교. 아무튼 네. 이분은 이제 찐민따시에? 아무튼 금른대학. 네, 금릉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부하던 여운형과 이제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하나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운형과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족적인 문제들을 이제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됐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여운 형이랑 이거 이범석 생애 이야기할 때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찾아봤는데 여운 형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별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구랄 확률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여기 아까 한강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수영하다가 둘 다 수영하다가 만났다. 한강에서. 네. 여운 형이 또 스포츠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만났다. 근데 수영을 뭐 너무 잘 쳐서 이제 둘이 이렇게 뭔가 이 사람 수영을 대단. 잘 치다니 헤엄을 잘 치고 수영을 잘했기. 예. 이렇게 뭐 어디 떠날 때는 꼭 누구 조언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정일권이라는 사람 회고록을 봐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조언하고 얘기를 해서 가게 되었다. 그럼 당연하죠. 그게 무슨 반응이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유학을 간다거나 뭐 대학원을 다른 데 갈 때 조언을 받아서 가는 경우는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 혼자 가는 경우는 자의식이 과잉한 경우. 근데 그게 꼭 권해주는 사람이 뭐 독립운동가라든가 꼭 유명한 사람을 꼈는데 진짜 인간은 맞아. 회고는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광수는 어땠죠? 이광수는 그냥 자기가 똑똑해서 갔잖아요. 자의식 과잉은 누구 권고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1915년이죠. 이범석이 이제 망명을 간 게. 네, 그 이제 경성고보에 입학한 게 13년이었는데 1913년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간 거예요. 네. 떠나버린 거예요. 중퇴네요. 그렇죠. 일단은 중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1915년 11월에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운형과 일단은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있어서 신규식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아까 신규식. 네. 아까가 아니죠, 여러분. 이제 예. 다음 주에 나오고 있는 방송이니까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나왔었던 저번 주지. 저번 주 수요일에 저번 주 왔었던. 수요일 방송에 나왔던 신규식 씨. 네. 이광수랑도 인연이 있었던. 네. 중국 국민혁명에 돈 따로 썼던. 동제사. 네. 운영했다. 돈을 미국한테 돈을 받아서 박달학원 차리는데 네, 썼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광수 입장에서는 나한테 쓸 그치. 돈인데
개인적으로 쓴 걸로 되어 있는. 그분 저기 조국 독립이 안 돼서 나중에 음독 자살하시지 않나요?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아닌가? 자꾸 모르겠는 걸 지금. 제가 그분이 신규식 선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분이 맞나? 존경하는 분이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음독 자살을 했길래 제가 존경했거든요, 되게. 아무튼 그때 그 박달 학원을 만들려고 이제 미국에서 온 돈을 가졌었던 그 신규식 씨. 네. 그분이 중국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일단은 이제 이범석이 체육을 잘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스포츠인이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항주에 있는 체육학교에 입학을 해요. 체대. 근데 이제 체대가 체대를 갔는데 이게 이제 안 맞았는지 바로 자퇴를 하고. 아니 중국에 있는 체육대학이니까. 그렇죠. 이거 핑퐁 했나 핑퐁?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왜냐 빠르게 자퇴하고 이제 항주 체육학교는 본인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춘권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은 여기를 자퇴하고 지금 가는 학교가 인생에서 가장 이제 시작이 되는.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자퇴를 했으니까 신규식이 다시 추천을 합니다. 이게 중국 통인 것 같아요. 신규식이.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군인이었던 당계요라는 사람이 설립해서 이제 사관학교처럼 운영을 했던 건데 운남 강무당이라는 이제 운남성에 있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멀리 가셨다. 네, 멀리 갔어요. 네네. 보통 이제 지역 앞에 이름 붙으면 그 지역이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끼케야 상해 그쪽인 줄 알았더니 운남 진짜 저 미얀마랑 접경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네, 아무튼 그렇게 운남에 있는 네. 운남 강무 학교라고도 하고 그 운남 강무 당이라고도 하는데 운남 강무당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병과에 들어가요. 말 타는 데입니까? 네, 이제 말 타는 인상이 늘 이제 있잖아요. 이범석 하면 이제 말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이제 출근할 때도 말 타고 출근하고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그런 냄새가 났는지 이제 기병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이제 저기 이전에 봤던 이광수랑 조금 다르네요. 네, 좀 다른 캐릭터, 인간적인 캐릭터. 공부를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의 뭐 반 안에도 못 들고 전교생 중에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일단은 처음 갔으니까. 근데 또 언어도 좀 다르니까. 맞아요. 언어 때문일 거예요. 전두환도 성적이 하위권이었는데요. 뜬금없는 전두환들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가서 이제 중국어도 많이 늘고 이제 처음으로 이런 학습을 받아보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군인으로서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졸업을 1919년에 하는데 졸업할 때쯤에는 거의 이제 총망받는 기병 장교가 돼서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스포츠인이니까 또 그쵸. 이거는 또 군사훈련 같은 것도 제식훈련 이런 거 잘했겠죠. 빠뜨려 총 이런 거는 잘했겠죠.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게요. 칼을 들고 잘 전진을 하셨겠죠, 뭐. 네. 아무튼 여기 운남 강무당을 이제 졸업하고. 네, 그죠.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광수도 이제 총망받는 인재였고 바로 상해로 불려들여지게 또 되잖아요. 샹하이가 네, 또 1919년 3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또 한창 그 민족주의 그 3.1 운동이 끝나고 막 이랬을 때라 상해에 막 임시정부가 막 세워지고 이럴 때라 일단은 조선인으로서 그 군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가 되어서 일단은 상해 임시정부로 불려들여지게 돼서 가요. 말 타고 갑니까? 그런 건 안 적습니다. 그런 건 안 왜냐하면 적혀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어떻게 갔는지는 이범석의 인생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딱 성격을 알겠네. 이광수랑 많이 다르네요. 이광수는 구구절절하게 막 근데 이거 아니고 딱 그냥 여기서 할 얘기만 딱 소에 넣었다. 결론이 뭐야? 막 이런 거. 이런 거 안 적어도 되는데 자꾸 그런 거 이제 자기의 비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광수 씨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까지 읽어서 자기 자서전을 쓰잖아요. 이분은 그런 거 없네요. 없어요. 갔다. 나는 갔다. 그런 거죠. 미사여구가 없네요. 근데 미사여구가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미사여구가 그러니까 되게 극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뭐 가끔 그러니까 이제 뭐 찬란했던 순간들에 훈련을 받을 때 운남 강무당에서의 추억을 하면서 훈련을 받을 때 뭐 예를 들면 말의 기상이 뭐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미사여구들을 그런 식으로 써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없으면 돼요. 네. 근데 이거의 서술에 대한 내용도 뒤에 이제 한 번은 언급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상해 임시정부를 일단 가요. 근데 갔더니 이제 장교 출신 조선인이 극소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범석한테도 임무라는 게 주어지죠. 그 임무라는 게 그 한창 그 항일 무장 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서간도 지역에 가서 이제 군사 훈련을 너가 받아봤으니 아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 청년들에게 군사 훈련을 가르쳐라. 아하. 그렇게 해서 간 게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전설의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어떻게 갖고 막 이거는 이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커리어에 중요한 거는 신흥무관학교네요. 그쵸. 이제 운남강무당 청산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죠. 가야 청산리를 만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본격 무관의 어떤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네. 이제 이 시절에 배웠었던 많은 군사적인 지식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범석이라는 어떤 무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분명. 네. 임시정부에서 곧바로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바로 간 거죠. 3월에 졸업을 했는데 네. 10월에 그 북간도로, 그러니까 서간도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바로바로 가는 거죠. 길이 굉장히 또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막 거의 바로 갔다고 봐야겠네요. 저기 회고록들 중에 장정이나 네. 저기 그 돌베개 이런 것들은 가는 과정 이런 게 되게 상세한데 이범석의 이 글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짧기도 하고 네.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은 막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갔다. 신흥무관학교로. 했다. 내가 가서 현재.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손학규 씨가 서간도. 서강대 교수 그만둘 때 했던 말에 학생들이 막 울었대잖아요. 아, 그 뭡니까? 당시에. 그 얘들아 하면서 뭐 얘들아. 여러분이었나? 아무튼 내가 무엇이 되는지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희들은 지켜봐다오 그러고 그래서 애들이 울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부인이 듣더니 근데 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애들이 알아야 되냐고 제자들이. 그래서 그게 나보다 깨인 사람이구나. 근데 그 에피소드가 지금 필요한 에피소드인가요? 그런 모르겠네요. 왜 나왔는지. 예, 아무튼. 네, 아무튼 이분은 갔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근현대 시간에 늘 배우는 것처럼 이제 간도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20년대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제 거기에 막 산재해 있었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부민단, 뭐 경학사, 간민회, 중강단 이런 거 이제 외우기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군사훈련을 시키는 목적으로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설립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유명하신 이제 이시영 선생님 아유. 아니,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시영입니다. 이시영. 네. 이시형이라고 하면 이시영은 요즘 저기 또 핫하신 훌륭하신 네, 분이고. 네. 네, 이시영. 그쵸. 네. 이시영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신흥무관학교에 가서 교관을 해라라고 이제 추천을 받고 바로 이제 10월부터 신흥무관학교 고등군사반 교관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육사의 생도대장? 아니 생도대장 아니죠. 이 정도 뭡니까? 장교죠. 장교니까, 장교인데 네. 육사에 있는 뭐 장교죠. 아니 그럼 육사에 있는 장교. 육사에는 장교들 있어요. 그 군사훈련 네, 그렇죠. 시키는 시키는 장교. 아니 교관이죠. 교관. 교관.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이 안 났네요. 네. 네. 육사 교관입니다 지금. 근데 고등군사반 교관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뭐가 궁금하세요? 시비 거는 그러니까 거야. 이렇게 군사훈련을 육사에서 교관이에요. 가르치는 교관이 사람들. 수업이 있잖아요. 수업이 군사훈련 수업인 거죠. 네. 잘 모르는 그렇죠. 얘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생도들을 가르치는 네. 건 장교여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하죠. 이분도 네. 장교일 그렇죠. 거예요. 장교죠, 네. 장교 계급이죠. 장교인데 교관의 역할을 하는 장교 이럴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신흥무관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1920년 불과 1년도 안 지난 때에 이제 청산리 정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 이범석을 이제 본인이 있는 북로 군정서로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분도 여러 번 막 청을 여기저기서 받네 오퍼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일찍 가서 그 운남 강무당이라는 이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게 아마 이분한테는 이렇게 여기저기 콜을 받게 된 그 이광수가 글을 잘 써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불림을 받았듯이 이범석도 이제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 어쨌든 또 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김좌진 장군이 여기 와서 북로군정서에 있는 청년들을 군사훈련을 시켜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당연히 이제 또 가지요. 그래서 북로군정서에 가서 3월에 요청을 받고 4월에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북로군정서는 사관 연성소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연성소. 양성소면 좋겠는데 연성소. 그때 자주 쓰던 말이에요. 네. 사관 그 양성하는 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사관 연성소에서 교수 부장
네, 부장직을 맡아서 학과장님이시네요. 네, 여기가 딱 사관 생도들을 이제 지도하게 됩니다. 뭔가 이분은 그 또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요청 받자마자 4월달에 바로 땡기는. 그쵸. 한 달도 안 돼서. 만약에 3월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3월 말경이었다면 받고 바로 간 거죠. 네. 진짜 바로.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사관 생도를 가르치고 있던 와중에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간도에 있었다고 해서 조선 사람들끼리만 막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중국 측에 이제 요청이 있으면 근거지로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한테 이제 발각이 됐을 경우에 또 근거지로 옮기기도 하는데, 이제 청산리에 있으면서 그 근거지를 한번 옮길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옮기려고 하던 이제 와중에, 그리고 일본인들도 일본군들도 이런 움직임들을 파악하던 와중에 요 김자진의 북로군정선은 조금 늦게 출발하게 돼요. 그 이유가 또 학계에서는 유명한 사건인데 그 체코 무기를 구입하는 건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러시아 백군이랑 이제 그 전쟁 때 적백내전. 네, 적백내전 때 그 무기를 이제 어떻게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 북로군정서군은 신식 무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때 이 체코제 무기를 이제 대량으로 입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대승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뭐 승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뭐 거의 F35 이거 받은 겁니까 지금? 제가 F35를 몰라요. F15 정도 받은 거예요. F15. F15 팬텀에서 F15 정도 받은 거. F15K. F15K 정도 받은 거죠.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범석이 1920년에 3월에 요청을 받고 4월에 가잖아요. 네. 근데 바로 10월에 일본군이랑 바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이제 일본군이 눈치를 채고 이제 전투에 이제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 사건이 요 시기에 일어났던 건데 저는 사실 청산리 봉오동 했을 때 한 번도 이범석을 고등학교 때 배워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림 한국사에 나와요. 예, 그리고 거기 빨간 망토 두르시고 따발춤 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내가 장군 이름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보고 울었어요. 혹시 그 웅진에서 나온 겁니까? 제가 웅진 한국사를 계몽사예요. 계몽사요. 그래서 계몽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웅진 걸로 봤습니다. 예. 웅진 거 아니다. 웅진 그림 한국사인 것 같다 이제. 그 웅진이 유명해요. 네, 맞아. 웅진 거다. 웅진 게 유명합니다. 맞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이제 그 북로궁정서 그다음에 이 청산리 대첩하면은 당연히 김자진 장군. 그쵸. 이 떠오르는데 이범석도 여기에 훌륭한 전과를 올렸었던 장군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승리를 거둔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제 간도에서 자꾸 조선군들이 이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 근거지가 이제 다 발각되기도 했고 일단 더 이상 거기에 일본군들이 주둔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근거지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한 거기 때문에 북로궁정서군도 당연히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중국 뭐라 그래야 되나? 내륙이요? 내륙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북로군정서군이 이제 뭐 이렇게 한국군이나 이렇게 국가가 있는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군에 흡수가 돼서 이제 중국군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범석도 뭐 중국군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었고 배우기도 했었고 해서 그 장종창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중국인 장군이에요. 이 사람 부대에서 이제 비슷하게 뭐 장교로서 활동을 했죠. 25년부터. 이때부터 그러면은 국민당과 인연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것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중국하고 만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과 만나는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중국 국민당 장개석 쪽과 만나는 군인들도 있는데 이범석은 이제
중국 국민당과의 커넥션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생에서. 아마 근데 그게 처음 훈련받았던 학교들이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아는 맞아요. 학교들 있잖아요. 황포군관학교도 맞아요. 있고 낙양군관 네, 낙양군관학교도 있고 네. 무슨 되게 많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거기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사상을 모른 채 갔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황포군관학교는 이제 김원봉 라인이라든지 요런 라인 생기는 게 요런 이제 항맥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처음부터 사상을 정해서 간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도 연구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 지금 말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제가 대학교 때 태권을 했었는데 태권도 이크에크. 단체가 이크에크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 다른데 그게 저는 그냥 동아리가 있어서 그냥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연결고리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냥 태권 생각나서 아니. 그게 저희는 계승회고 뭐 어디는 뭐 협회고 이런데 그거가 사실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전혀 배우는 루트나 뭐 우리들이 보는 어떤 광복 이후의 태권의 역사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협회에서 이크에크 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그냥 크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네, 그걸 굳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건 역품이라고 봐요. 이렇게라고 해봐야 우리는 오디오만 나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승회 쪽 태권을 되게 정통으로 보는 입장이 생긴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제가 분명히 그냥 태권 생각나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이 얘기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몸담고 있는 곳과 곳에 잘 의식을 아무리 안 해도 이렇게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국민당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사실 후지다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국민당 네. 장제스가 갖고 있었던 어떤 사상적 흐름을 이범석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지다케 선생님은 대놓고 파시스트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렇죠. 안호상이나 이범석을 파시스트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맥락들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애초에 파시즘에 대해서 이제 찬양도 실제로 하시거든요. 그렇죠. 나치즘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초, 시작. 물론 이것도 뭐 연결을 하자 그러면 이광수처럼 내적인 부분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걸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은 이때 국민당, 특히 장제스와의 인연 강조를 많이 하시죠. 어쨌든 그런 인연이 생겨난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중국 군 밑에 있는데 네. 그러다가 마점산이라는 사람 밑에서 또 이제 늘 참모예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어도 잘하고 군사훈련도 받아서 중국인들이 이제 무시하는 그런 한국인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참모 아니면은 이제 그 대장격에 이렇게 늘 이제 이범석을 뒀는데 이 마점산이 한 번은 일본에 투항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런 맥락은 뭐 전략적 투항이었는지 어찌됐든 다시 반기를 들고 다시 싸우는데 일본이랑 그러던 와중에 그 마점산이 다시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일본이랑 싸우니까 일본의 그 군력에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러시아 지역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 들어가는데 러시아도 당연히 군이 이렇게 오면이 봐도 소련? 네, 소련이죠. 소련 0에 들어간 거죠. 소련 0에 들어갔으니까 군대가 왔으니까 당연히 무장해제를 일단 시켜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무장해제를 당한 채로 이제 수용소에 있어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수용소 생활이 저희가 아는 그런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수용소 생활이 아니라 꼭 이제 여기 보면 그 우둥불의 한 챕터가 톰스크에서 이런 이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나는 간다. 실흥공안학교로. 톰스크에서. 네. 이때 기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물론 어렵고 힘든 걸 보긴 봐요. 이때 그 소련 그러니까 즉 공산당들이 한국인들한테 되게 못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때부터 공산당의 반공이 시작되는 겁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범석이 반공 사상을 가지게 된 데는 어느 하나의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되게 이게 점진적으로 2년이면 뭐며 자꾸 옆에 2년 전이요? 아니요. 2년들. 네, 2년들. 그런 거가 이제 옆에 오는 사람, 뭐 자기가 가는 학교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다 조금 국민당 쪽이나
공산당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김좌진도 공산당 청년회에 살해됐다는 얘기도 듣고. 이거는 야인 시대에서 아주 예, 묘사를 잘해. 백의사. 바로 백의사 가잖아요. 그 말 듣고 김도환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래서 톰스크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어찌됐든 수용소 생활을 하게 돼요. 잠깐의 휴식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했던 것도 아니어서. 근데 고생 엄청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고생은 하죠. 왜냐하면 일단 수용소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밥도 잘 안 주고 빵도 뭐 700g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빵 700g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러니까 새끼 하루에. 하루에 네. 새끼 700g. 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한 끼 700g이면 저 다 못 먹어요. 목합빵 큰 거 하나.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1933년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풀려나서 이제 이때 서양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오는데 마점산이랑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 등등의 장교들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그 투자로 인해서 유럽 시찰을 다녀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범석이 같이 가서 독일로 가죠, 독일로. 그죠. 독일로 가죠. 독일에서 많은 걸 보고 오죠. 나름 그 당시엔 세계인이네요. 그래요. 그쵸. 그렇죠. 진짜로 그 옛날에. 네. 그 또 군인인데 이렇게까지 멀리 나간 케이스가 거의 대단하다. 없으니까. 그리고 이때가 독일에 갔을 때가 히틀러가 막 집권했을 때. 막 집권했을 때라. 그다음에 여기에 또 그 모 대학에 베를린 대학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모 대학에 한국인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강세영이라고. 그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분도. 근데 그분을 만난 거를 강세영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모 씨와 만났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분이랑 정치적으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때 강세영이라는 사람은 파시즘의 철학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파시즘 사상을 굉장히 찬양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파시즘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는 거죠. 그런 어떤 사상적인 어떤 변화들을 겪어 나가는 시기가 요 시기인 것 같네요. 이범석이. 네. 그래서 이렇게 유럽을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엄연히 중국 교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33년 11월에 이제 돌아와서 낙양 군관학교에 이제 교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서도 한인 특별반 같은 게 늘 하나씩 조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독립운동하러 많이들 중국 땅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또 이것도 막 자세한 이유가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교관직을 사임하고 이제 또 다른 또 뭐 이제 이름을 열거해도 이제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그 중국인 장교들의 그 참모로 일을 하다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인지 어째서인지 중국 국민당 중앙훈련당의 당정 훈련반을 또 이제 뭐 이수를 하게 돼요. 입교를 해서. 그래서 훈련을 또 받고 그래서 그 국민당 중앙훈련당의 중대장 및 교관으로 또 활동을 하는 거의 이제 중국 국민당 사람이라고 하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됐어요. 국민당과는 이제 굉장히 끈적지게 그죠. 가는 거네요 이제. 지금 중대면은 대략 한 150명은 안 되죠 요새는. 중대요? 근데 이게 해군 출신. 중국 그런 거랑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현재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 법이 또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사실 광복군의 규모가 수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편절해서 커버가 가능했던 분인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광복군에 이제 40년에 갑니다. 이제 이분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 활약은 이전에도 이제 계속했지만 사실은 이제 좀 뭔가 묵직한 무게감 있는 직책을 맡게 되는 게 이제 광복군 참모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트예요. 군사 엘리트. 이제 뭐 정훈도 완벽하고. 그 군사 훈련도 완벽하게 받아봤고, 독일까지 심지어 유럽 시찰까지 갔다 온 이제 엘리트니까 당연히 이제 광복군에서 중요직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군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광복군이 그 OSS 작전 전까지는
군사적으로 막 크게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300명이 채 안 됐죠. 그쵸. 마지막에는 늘죠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한적 장병들을 막 흡수하면서 늘긴 하는데 이제 어찌됐든 막 이렇게 전투에 어디 투입된다거나 이러질 못했으니까 크게 활동을 못하다가 42년에 이제 한 번 확군을 하죠. 왜냐하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이제 한국 광복군에 흡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도 조선의용군 본대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 그렇죠. 이제 김원봉이 김두봉이 원래가 이제 그렇죠. 이걸 이제 메인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김원봉 아니 물론 김원봉은 그럼요. 예. 이거 또 오해합니다. 저 김원봉 김원봉 건드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김원봉에 대해서 존경하는 측면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병력의 숫자로만 보면 김두봉이 본대고 사실 김원봉을 따라 나섰던 이 조선의용 여기서 이제 흡수되는 조선의용대는 좀 어떻게 보면 본대에서 떨어진 부류죠. 이분들이 광복군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좀 충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군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참모장이 직을 계속 하지는 못하고 몇 지대가 나뉘게 돼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광복군 출신은 그래서 뭐 1, 2지대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의용군 출신은 뭐 3, 4지대 왜냐하면 이제 사상도 다르고 훈련을 받아온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태양은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생길 수 없고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조선의용군에도 태양이 하나 있어야 되고 광복군에도 태양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전에 이거는 조금 저의 추측인데 그 전에는 난 참모장이었는데 약간 요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때 총 사령관은 지천천 장군이죠. 네. 네. 그 지천천 장군이랑도 그러니까 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자기는 이제 여기서는 남바 2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쵸 남바 2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벌이 또 나타나고 김원봉이 나타나면서 누가 남바 3래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써놓진 않았지만 그냥 분위기상 그렇겠죠.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은 계속 진행을 하죠. 한국 광복군이 어떻게든 이제 전쟁 태평양 전쟁 말기 때는 연합군과 같이 열심히 뭐 이렇게 작전에 참여하려고도 하고 뭐 독수리 작전 뭐 납포 작전인가? 맞아요. 네, nepco 아니에요? nepco. nepco 작전이랑 뭐 OSS 가장 유명한 뭐 그런 국내 진공 작전인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또 인도 버마 전선에도 투입이 되고. 맞아요. 네,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범석이 사실 이제 이범석이 이걸 성공했다면 아마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 됐는데, 그 OSS랑 연계해서 추진하던 이제 국내 진공작전, 그 헬기 타고 내려온다. 동상 세울지도 몰라도 몰라요, 진짜. 네. 그렇겠죠. 이게 이제 이 작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도 그쵸. 아주 끈질기게 그렇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 준비가 끝났는데 그때 딱 천황이 항복을 선언해 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이때 근데 국내 진공 작전이 성공했으면 승정국의 지위가 보장됐을 거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가장 이제 유명한 건데 맞아요. 근데 이걸 또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성공했다고 해서 국내 진공작전 성공했다고 해서 승전국 지위가 주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일종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많은 문제가 연관이 돼 있는 게 막 독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연합국이 그러니까 저희는 승전국의 지위를 1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다 미국이나 영국의 의사를 물어봐야 됐었고 그 대일 평화조약 때도 우리의 의견보다는 미국, 영국 의견이 더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들으면 굉장히 대표성이 있고, 그쵸. 왜냐면 이제 저희가 임종 중심의 어떤 교과서 서술책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쵸. 광복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다였다는 아니에요. 물론 많은 수의 더 무장 단체들이 북한 쪽과 연결이 많고 친연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잊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김두봉의 본대, 조성영의 그렇죠. 본대 같은 경우에 8,000명이 그렇죠.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기시대 우리나라 금기시대 왔었던 김일성의 동북하늘 연군, 나 지금 88년 네. 가는 거죠. 소련군으로 있었던 네. 이런 분들도 규모가 사실 광복군보다 규모 자체로만 놓고 평가하면 훨씬 컸고 실제 전투 경험도 훨씬 많으신 분들. 그렇죠. 뭐 중일 전쟁으로 확대해서 보면 전투 경험은 많죠. 많았죠. 엄청 많죠. 일단은 뭐 청산전투 다음에 보천보라는 그렇죠. 큰 전투가 뭐 이것도 얘기가 많지만 그렇게 있었으니까 다만 임정의 그쵸. 통제하에 있었던 가장 크고 또 힘이 있었던 또 군은 광복군도 맞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임정의 군이었죠 뭐. 당군. 네. 이게 또 우리 임정.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는- 정권에 굉장히 친연성이 있는 발언이었네요. 네. 우리 임정. 한 자리 북한사 하시겠네. 정보. 한 자리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 시켜주나요? 아무튼 물론 이게 규모만으로 그쵸. 어떤 군의 상징성이나 이런 거를 표현한다는 그렇죠.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광복군은 임정을 대표하는 그렇죠. 군 중에 하나였다. 이 정도에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서 한번 다음 시간에 좀 그렇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사실 또 독립군 경험이 해방 이후에서 하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논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후지다키 선생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거든요. 그렇죠. 해방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극우적인 색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이제 이 시점이고 네. 어떻게 보면 친이승만 라인에 서서 족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는 것도 이제 그 이후이기 때문인데 사실 뭐 한국의 대표적인 파시스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네. 이범석과 안호상. 네, 다들 비슷하게 활동을 했죠. 이게 이제 뭐 족청이란 단체 자체가 한국의 유켄트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잖아요. 닉네임도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었던 물론 이제 조선 민족의 입장에서는 암울했던 시기였지만 그쵸. 이범석 개인의 입장에서는 커리어가 가장 빛났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한 게 아니라 나눠봤습니다. 해방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마세요. 수고하셨다. 금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